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정기교육 고급 실무과정을 진행하게 될 마이다스 IT 강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비 오는 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 내용을 간단하게 목차로 보면 설명드리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해 드릴 내용은요. 그룹핑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구조 모델링 및 구조 실무 약간 팁들과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룹핑에서는 그룹핑의 사용 방법, 그리고 그룹핑 하실 때 염두에 주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조 모델링 및 구조 실무 쪽에서는 구조 모델링 관련된 팁들, 그리고 구조적인 이론 관련된 부분, 모델, 잠깐 몇 가지 보면서 모델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룹핑 관련된 내용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핑은 모델링에 있는 특성 그룹에 그룹핑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룹핑 그리고 정밀도 지정이라는 두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고만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을 하시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그룹핑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예, 해석을 하시기 전에 자동으로 그룹핑을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그룹핑 명령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메시지 창에 자동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실행하시면 해석 진행 시에 되는 그 그룹핑과 동일한 그룹핑이 먼저 생성되게 되고요. 그 생성된 그룹으로 그룹핑 이름들, 그리고 그룹핑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편집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조절도 가능하세요. 조절하시는 거는 그룹핑 정보창이라고 하는 그룹핑 트리 메뉴에서 해당하는 그룹을 선택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름을 변경한다거나 그룹 삭제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룹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룹핑 명령어 말고 정밀도 지정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또 볼게요. 정밀도 지정 기능 실행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가 뜹니다. 정밀도 지정 설정, 정밀도 설정이라고 나오는데요. 각 부재별로 기둥보 이렇게 각 부재 타입별로 정밀도를 다르게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밀도의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1단계가 가장 단순하게, 5단계가 가장 세밀하게 분류되게 됩니다. 단계별로 약간 반비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공성과 물량 부분에서 서로 좀 반비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성 관련해서는 단계를 낮춰놓으면 시공성은 쉬워지겠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룹핑으로 되어 있는 부재들의 일부 한두 개의 부재에 좀 좀 큰 하중에 의해서 배분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부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재들이 모두 배분과 사이즈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면에 단계를 너무 올리게 되면 시공성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룹 개수가 많아지고 그럼 배분하는 종류가 많아질 테니까 시공이 어려워질 거고, 반면에 각 부재들마다의 최적 설계가 되기 때문에 물량은 감소될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단계는 2단계에서 3단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 그룹핑의 원리를 좀 보자면요. 자동 그룹핑은 부재의 크기를 가지고 1차적 분류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재의 위치,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외곽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 부재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재의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또 한 번의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게 다 동일하다고 하면 입력되어 있는 하중의 크기, 지지하고 있는 하중의 크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사례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보시는 이 모델은 RC 초급 따라하기 건물인데 지붕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붕의 활하중이 1로 입력되어 있어요.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점유하지 않는 지붕에 대한 하중인데요. 이거를 한쪽 부분만 12라는 큰 하중으로 입력을 한 이후에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요. 보이시죠?
좌측에 있는 이 건물의 경우에는 G3라는 부재 두 개가 동일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중을 크게 넣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G3A라는 다른 부재로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하중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이렇게 분리돼서 다른 그룹으로 변경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례는요. 정밀도 지정 단계를 다른 식으로 하나는 1단계, 하나는 5단계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다른 정밀도로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로 했을 경우에는요. 보시죠. 보가 G1, G2 두 개의 종류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걸 5단계로 하면 엄청 많으셨죠. 약 12개 정도의 그룹명이 생겼는데요. 비율적으로 보자면 한 6배 정도 더 많아졌죠. 이런 식으로 정밀도 지정에 따라서 그룹 분류되는 세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그룹핑에 대한 수준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내지 3단계 정도를 권장하고 기본 설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해보시면서 만약에 그룹핑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정밀도 단계를 내려주시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룹핑 편집하는 방법, 설계 결과 편집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건물에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자면 이렇게 C2라는 기둥 3개가 모두 NG가 있고요. 이 NG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 편집창을 열은 다음 그 다음 OK 놔두로 변경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OK로 전부 다 바뀌겠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룹핑 되어있는 부재가 기둥이 8개가 하나의 그룹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1개 또는 한두 개가 될 수 있겠죠. 1개가 NG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그렇다면 요거 하나의 NG를 해결하고자 이 부재 하나만의 NG를 해결하고자 다른 7개의 부재에 배근을 더 많이 넣는다거나 부재 단면을 증가시킨다거나 한다라는 거는 좀 비경제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NG가 나고 있는 이 부재를 따로 다른 이름의 그룹으로 분리를 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NG 있는 부재를 따로 분리를 해내고 이 부재만 설계 편집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면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NG가 있는 부재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분리해내고자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그룹 이름을 만들겠죠. 그룹핑 정보창, 그러니까 그룹핑 2D 메뉴에서 기둥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고 생성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이렇게 조그만 창이 뜨고요. 거기에 원하는 그룹 이름을 작성하신 다음 엔터 입력하시면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신 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2D 기본 이쪽 또는 결과 보기 창에서 그룹을 분리하고자 하는 부재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 그룹핑 트리에 있는 새로 만든 이름을 끌어다가 화면에다 놓으시면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부재가 새로 만든 그룹으로 새롭게 할당되면서 그룹 이름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룹 이름이 두꺼운 글씨체로 변경되게 되는데요. 그 두꺼운 글씨체로 보이고 있는 그룹 이름을 마우스 우측 클릭하신 후에 재설계를 실행해 주시면 이 설계된 결과가 다시 한번 자동 설계가 다시 되고요. 그 이후에 아직도 NG가 남아있다면 설계 편집창을 열으셔서 OK가 나도록 배근이라든가 단면 정보 바꾸시고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그룹이 OK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두 개의 부재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선택해서 진행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한두 개의 부재가 아니라 10개의 그룹 이름 중에 한 두세 개가 NG가 난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걸 일일이 하나씩 선택하시는 게 조금
예, 복잡하시거나 귀찮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엔진한 부재만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 그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강도비 영역별 선택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강도비 영역별 선택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시면 아래 보이시는 이 창이 뜨시는데요. 이 창에 최소치는 해당 그룹에 있는 모든 부재들 중에 가장 작은 강도비를 표현해주고요. 최대치는 가장 큰 강도비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최소치에다가 1.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1.0보다 크고 최대치보다 작은 그런 부재를 찾아주겠죠. 그럼 그 부재가 선택이 되는 부재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그 부재가 선택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모델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자, 이 모델 보이시죠? 이 모델에, 여기 2D 기본이 안 보이네요. 만약에 이런 2D 기본 그룹핑 트리가 안 보이신다면 윈도우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자, 2D 기본에서 제가 2층 바닥을 한번 볼게요. 2층 바닥에 보시면 지금 SB1이라는 게 NG가 나 있습니다. SG1A도 NG가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SB1이 여기도 있고요. 이 아래층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SB1이라는 거를 다른 이름으로 분리를 해내고자 하는데요. 그룹핑 가셔서요. 그쪽에 보시면 SB1, NG 있는 부재 확인되셨죠? 자, 그럼 이걸 SB1A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 생성, 그리고 SB1A 입력하시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자 보이시나요? SB1A라는 새로운 그룹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신 거 확인하신 다음에 도면상에서 이 NG 있는 부재 2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룹핑 트리에서 SB1A를 누른 상태로 화면으로 끌어다가 놓으시면 자, SB1A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RC 부재라면 여기를 재설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재설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선택을 했죠. 그렇다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언두를 눌러서 그룹핑 편집을 취소를 하고요. 자, 다른 방법은요. SB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 그리고 강도비 영역별 선택, 그 다음 여기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는데요. 최소치를 제가 1로 바꿔보고요. 부재 선택 누르시면 자, 화면상에서는 선택된 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선택된 그룹 부재에 대한 번호가 이렇게 찍힙니다. 그룹이 부재들이 선택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SB1A 그룹 이름을 마우스 누르시고 화면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자, 이렇게 SB1A라고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생각보다 쉬우시죠? 제가 설명을 이렇게 그림으로, 글로, 텍스트로 설명을 드려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모델을 보면서 설명드려보니까 간단하다라는 거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룹 편집을 하셨을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룹 편집을 하시고 나시면 이 그룹핑 트리에 이렇게 두꺼운 글씨체로 표현되는 부재 그룹 이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룹 이름을 마우스 우측 클릭하신 다음에 재설계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그룹 편집을 여러 개를 이미 다 해 놓으셨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두꺼운 글씨체로 표현된 게 여러 개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두꺼운 글씨의 그룹 이름을 클릭 해주시면 자동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신 이후에 그룹핑 트리 아래에 있는 선택된 그룹 재설계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택된 모든 그룹들이 재설계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룹핑을 재설정하실 때 부재의 속성, 부재의 단면 사이즈라든지 부재의 타입, 기둥이면 기둥, 보면 보, 또 작은 보면 작은 보 이런 식의
부재의 속성이 동일하셔야지만 동일한 그룹으로 합쳐지실 수 있습니다. 편집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룹핑 관련된 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명령어 관련돼서 기본적인 명령어, 또 정밀도 설정창, 정밀도 각 부재별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룹핑 정보창, 그룹핑에서 각각의 그룹 이름, 부재 그룹 이름 또는 부재 타입에 대한 것들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이것들 활용하셔서 편집 작업 해주시면 되고요. 그 설계 결과 편집을 할 때 그룹핑된 모든 부재를 한 번에 변경하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NG가 있는 부재들만 따로 그룹을 분리하신 이후에 설계 결과를 편집하시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룹핑에 편집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구조 모델링 및 구조 실무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구조 모델 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도 좀 간혹가다 실수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모델은 문제 없어 보이지만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분들한테 여러 명의 분들께 이렇게 기술 지원을 해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원인을 조금 보니까 수평 부재, 특히 뭐 보나 슬래브 모델링 하실 때 도면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도면에 대해서 선들의 스냅이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잘못되면 해석 결과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모델을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 모델도 와이프레임으로만 이렇게 보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점 번호로 활성화하거나 절점 표시로 활성화했을 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첫 번째 모델처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 도면 스냅을 껐다 켰다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면 스냅을 껐다 켰다가 하는 거는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좀 편할 텐데요. 캐디에서 오스냅에 대한 단축키가 F3번 키죠. 키보드 F3번. 저희 마이다스 이젠도 동일합니다. 도면에 대한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거는 키보드 F3번 키를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 벽체 모델링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도면을 끄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 경우에도 연결이 기둥까지 정상적으로 다 연결이 되셔야 되는데 모델링 하시다가 기둥 면까지만 벽체가 모델링 된 경우에요. 이 경우도 해석하면 결과가 정상적이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조금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모델입니다. 문제 없어 보이시죠? 하지만 이 모델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요, 좀 다르게 보이죠? 첫 번째 케이스의 모델 같은 경우는 슬래브가 부재를 벗어나서 바깥쪽까지 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모델링은 오히려 거꾸로 내부에 모델링이 되어 있죠. 이 경우도 동일하게 도면 때문에 그런데요. 도면에 스냅을 잡혀있는 부분 때문에 바깥쪽 외곽 라인으로 슬래브를 모델링 하셨거나 또는 내부에 모델링을 하셨거나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세요. 가장 정상적인 모델은 3번 케이스 3번에 해당하는 구조선들이 정확하게 다 일치하는 모델이 됩니다. 이 모델들을 해석을 해보면요, 이런 결과가 나오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해석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해석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래브가 각 부재들보다 더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테두리에 있는 그 슬래브 조각이 도넛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에서는 그 슬래브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슬래브에 대한 영역을 찾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슬래브가 테두리에 있는 큰 보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작은 보 쪽에서 모든 힘을 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보가 NG가 나는 거고, 또 양쪽에 있는 큰 보가 작은 보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큰 보들이 또 NG가 납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세 번째 케이스처럼 모두 다 OK인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델링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시면 모델링 수정하시는 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실 때는 중간중간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시면서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철골에서 큰 보와 작은 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IC 건물의 경우에는 큰 보냐 작은 보냐에 따라서 부재의 그룹 이름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크게 차이는 없으세요. 어차피 일체 시공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철골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철골은 아시다시피 부재들을 연결하는 방법이 명확하시죠. 용접으로 연결을 하느냐 또는 철골 H형강의 외부 부분만 볼팅으로 해서 전단 접합을 하느냐, 구조적으로 모멘트 접합을 하느냐, 핀 접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설계 결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처럼 작은 보, 좌측에 있는 것처럼 작은 보로 모델링 하는 게 일반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되실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큰 보로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결과처럼 OK로 나오게 됩니다. 동일한 부재 결과를 했을 때요. 이렇게 모델링 하시고 설계가 다 하시고 실제 시공도 이것과 동일하게 용접으로 시공을 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셔서 또는 도면 파악을 잘못하셔서 이 부분을 용접으로 안 하고 핀 접합, 전단 접합으로 시공을 하게 된다면 좌측의 결과에 맞는 그런 시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요. 부재가 NG가 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시공이 된 거죠. 한마디로 처짐이 발생할 수 있고 슬래브나 이런 부분에 균열이라든가 과도 좀 심한 경우에는 상부에 올려놓은 이런 비구조 부재나 조적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처짐이 생겨서 무너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시공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하실 거예요. 처짐 같은 경우가. 그래서 철골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보와 작은 보에 대한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시공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데크 슬래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데크 슬래브 같은 경우에는 골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골 데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골 방향을 단변 방향, 짧은 쪽 스팬으로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긴 변 방향, 정변 방향으로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 아래처럼 동일한 부재의 데크를 쓰더라도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데크 슬래브의 경우에는 시공 중과 사용 중에 대한 설계 방법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사용 중에는 콘크리트가 다 굳어서 철근과 일체화가 된 상태의 결과를 설계를 하는 거고요. 시공 중 같은 경우는 데크 슬래브가 거푸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데크 슬래브 아래는 등발이 서포트 지지 안 하죠. 그래서 데크 슬래브가 모든 시공 중의 하중을 다 견뎌줘야 됩니다. 시공 중 작업자의 체중, 그리고 작업하기 위해 올려놓은 자재들, 그리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놨을 때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장변 방향으로 놓게 되면 데크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NG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 슬래브 설계하실 때 반드시 이 골 방향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 내용은 많이 문의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RC 벽에는 구조벽이 있고 비구조벽이 있죠. 보통 내력벽, 비내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내력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반배근으로 배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구조벽도 단배근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조벽은, 이젠에서 구조벽은 단배근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복배근으로 지원이 되고요. 혹시 실수로 비구조벽으로 써야 할 두께가 얇은 100mm짜리 벽체를 구조벽으로 모델링 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복배근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하지만 비구조 콘크리트 벽, 비구조 부재에 있는 비구조 콘크리트 벽으로 모델링을 하셨다면 그 부재들은 단배근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다가 실수를 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비구조벽을 하실 걸 구조벽으로 잘못 모델링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경우는 제가 다음에 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는데 지켜주셔야 할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비구조 콘크리트 벽으로 했다고 해서 철근을 무한정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기준에서 제한하는 최소한의 철근량, 철근 비에 만족하는 철근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맞춰 주신다면 비구조 콘크리트 벽으로 단백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구조벽 모델링 하셔야 되는데 하시다 보면 실수하실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깜빡하실 수도 있고요. 모델링 하시다가 잘못하셨을 때 벽뿐만이 아니라 모델링 하실 때 철골 부재로 모델링 했어야 되는데 RC 부재로 모델링 했거나 그런 경우에도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특성 일치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벽은 벽끼리, 고는 고끼리, 슬래브는 슬래브끼리 원하시는 타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CAD 기능의 매치 프로퍼티, MA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 매치 프로퍼티와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RC벽을 조적벽으로 또는 조적벽을 사용자벽으로 원본에 해당하는 부재만 모델 상에 있다면 원하시는 대로 왔다 갔다 다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성일치 사용하시면 모델링 중에 혹시 잘못 모델링 되거나 부재의 타입이 잘못 모델링 된 것들 조금 더 간단하게 쉽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벽체 같은 경우 개구부들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비구조 부재 또는 다른 벽체 형태로 바꾸고자 하실 때 다시 지우고 모델링 하실 게 아니고 이 특성일치 기능을 사용해서 하면 만들어져 있는 개구 부위의 형상, 위치 그것들은 모두 다 존재하는 상태로 부재의 타입만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이젠에 대한 활용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젠은 구조 해석 설계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조 해석 설계로만 쓰기에는 이 3D로 모델링 해놓은 게 조금 아깝죠. 3D 형상이 다 보이기 때문에 건축주분들께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 색상인 저 하얀색, 약간 회색빛 나는 이 색을 좀 밋밋하겠죠. 뭔가 조금 강조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눈에 뭔가 띄는 그런 색상들이 입혀져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색상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색상 조정하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뷰에 보시면 보기 설정 안에 색상이라는 탭에 들어가셔서 색상 탭에 여기 부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각 부재별로 색상들을 바꿔 주시면 모델에 그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또는 한두 개 또는 강조하고 싶은 부재들이 따로 있으시다면 모델 상태에서 그 부재를 선택한 이후에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신다거나 아니면 부재를 더블 클릭하시면 속성창이 열리는데요.
그 속성창 하단에서 부재의 색상을 조절해 주시면 그 부재만 색상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거는 모델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이 모델처럼 지금 저는 기본적인 색상을 변경을 다 해놨습니다. 아까 밋밋했던 그 하얀색 색상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죠. 자, 볼까요? 뷰에 가셔서 보기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색상 탭, 그리고 부재,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색으로 색상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신 색상 한 번만 쓰고 만약에 다른 PC로 변경하시거나 프로그램을 재설치하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라면 또다시 색상을 설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저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색상을 저장하실 수 있도록, 색상 파일을 저장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드신 색상을 언제든지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러오기 눌러주신 다음에 다른 색상, 제가 한번 요걸 볼까요? 요거를 불러오시면 이런 식의 색상이 변경되게 되고요. 적용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원하시는 색상 그대로 적용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다시 원래 색상으로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탕화면도 하얀색이었다가 까만색으로 바뀌었는데요. 그거는 요 부재 위에 있는 뷰, 이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배경 상부, 하부라는 색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해주시면 색상이 변경되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도 들어가고요. 원하시는 대로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경하시고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재들을 좀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쪽 위에 있는 코어 벽체만 조금 강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렇게 원하는 부재들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우측 클릭 속성, 부재 색상을 원하시는 부재 조금 강렬한 색깔로 해볼까요? 아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수직 부재들을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부분만.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셔서 쓰시면 제가 조금 공대생이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교육했던 윤하명 씨와 마찬가지로 좀 색감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색상을 건축하시는 분들께서는 색감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색상이나 이런 것들 이쁘게 설정하셔가지고 프레젠테이션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풍화중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풍화중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만 있는 건물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문의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세요. 두 개의 용마루 방향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지붕 높이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세요. 자,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보면 지붕의 방향, 용마루의 방향이 다른 두 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걸 두 개로 분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제 녹색과 빨간색 형태로요. 그래서 녹색과 빨간색 별도로 한 번씩 풍화중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녹색 건물에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그리고 붉은색 건물도 A, B, C, D 이렇게 입력해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녹색 건물에 이렇게 한 번, 그 다음 빨간색 건물에도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입력을 해 주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두 입력되어 있는 상태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건물을 하중으로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요거 한 가지 있습니다. 풍화중에 대해서는 용마루 방향에 따라서 풍방향 각도를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녹색 건물처럼, 위에 있는 녹색 건물처럼 녹마루 방향이 괄호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평면상으로 봤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녹마루 방향이 가로 방향이라면 풍방향 각도는 90도. 그리고 빨간 건물, 2번 건물처럼 녹마루 방향이 세로 방향이라면 풍방향 각도를 0도로 선택하신 이후에 풍화중을 입력해 주셔야 정상적인 그리고 정확한 풍화중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지붕 높이가 다른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붕 높이가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개의 건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천마 높이를 다르게 입력을 하셔서 두 번에 걸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 거 한 번, 그리고 녹색 한 번, 그렇게 하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건물에 주의하실 점은 풍화중 입력하실 때, 경량지붕 풍화중 입력을 하실 때 천마 높이, 지붕 높이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높이를 다르게 입력을 해 주셔야 정확한 풍화중이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그런 건물이라면 굳이 이렇게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번에 모든 부재들을 이렇게 입력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경량 건물 같은 경우에 풍화중뿐만이 아니라 주의하실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철골 따라하기, 오늘 오전 교육에 있었던 철골 따라하기 같은 경우에 지붕 쪽에 있는 마감하중과 활하중을 이렇게 줄여주시는 것을 설명을 드려요. 마감하중은 0.15에서 2 정도, 그리고 활하중은 1로 줄여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지붕 쪽에 들어가는 마감 하중의 경우에는요, 펄링과 중도리와 연결 체열물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이 하중이 대략적으로 보면 제곱미터당 15kg 또는 한 20kg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입력해 주셔도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활하중이 1로 들어가는 이유는 박공 형태의 지붕이기 때문에 보수 보강 이후에는 지어놓고 나서 사람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공 중에는 이 정도 하중이면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활하중을 1.0이라고 제한하고 있고요. 지금 궁금하신 샌드위치 파넬에 대한 자중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사용자 슬래브에 입력되어 있는 부재의 두께와 단위 중량, 밀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량 값을 가지고 제곱미터당의 하중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 슬래브에 대한 하중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렇게 계산됩니다. 제곱미터당,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 팁을 보시면, 이전에는 체력당 단위 중량, 그러니까 밀도가 300kg per 미터 세제곱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100mm로 입력되어 있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300kg을 0.1m, 똑같은 단위로 환산해서 곱해보시면 30kg per 미터 제곱미터당 30kg의 하중이 입력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샌드위치 판넬의 경우에는 100mm짜리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다른 더 두꺼운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이 체력당 단위 중량을 새로운 것으로, 맞는 것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입력해 주시는 방법은요, 제원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제원표에 보시면, 이렇게 밀도 값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밀도 값이 없이 제곱미터당의 하중으로 나와 있는 경우라면, 역산을 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예를 좀 볼까요? 두께가 200이고, 단위 중량이 17kg, 제곱미터당 17kg인 샌드위치 판넬이다라고 봤을 때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할 체력당 단위 중량 계산 방법은요. 단위 중량을 두께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나누어 주실 때 미터 단위로 환산하셔서 나누어 주시면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결과를
모델만 사실 때 입력을 해주시면 요 17kg이라는 요 값이 적용된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론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자, 구조 이론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좀 담아봤어요. 그리고 모델상에서 조금 변경하시면 설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도 좀 담아봤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생지지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둥 쪽에 그리고 지붕 쪽에 생지지보라는 거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생지지보라는 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생지지보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부재가 좀 국부자골이 발생하고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많이 생기게 되면 국부자골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변형이 쉽게 생기고 부재가 좀 쉽게 꺾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꺾인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국부 좌골이 발생하게 되면 부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횡지지보라는 것을 설치해서 부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보통 이 횡지지보는 부재의 길이 대비 한 4m에서 5m 정도 수준으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와 기둥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지붕의 경우에는 4m에서 6m, 4m에서 5m라고 말씀드렸는데 6m 정도 수준까지 4m에서 6m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건축사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설계하실 수 있는 범위가 30m 정도 될 텐데요. 판이 그 내부에서 4m에서 6m 정도 간격이 나오도록 중간중간 배치를 해주시면 부재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둥의 경우에도 4m에서 6m를 입력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중간에 이제 행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 행거도 높이에 맞춰서 횡지지보를 설치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무방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횡지지보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자면 결과 보이시죠? 횡지지보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부재 단면을 요구를 합니다. 이 부재 같은 경우도 잘 보시지 못하던 그런 부재의 사이즈죠. 요거는 이제 잘 쓰지 않는 비정형 부재인데 요것을 잘 쓰는 형태의 부재로 바꾸자면 뭐 450대 200 또는 500에 200 정도 부재 단면을 사용해야만 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지지보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가세의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가세의 경우에도요, 가세를 넣지 않을 경우 엄청난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세를 넣은 건물은 한 변형이 19mm 정도 발생하게 되고요. 가세가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한 208mm, 한 거의 20배 이상의 변형량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가세가 수평적으로 발생하는 변형을 잡아주고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세가 없으면 변형이 많이 생기게 될 거고요. 이렇게 가세가 없는 건물의 경우에 대부분 모델 검토를 수행했을 때 피델타 해석 필요 여부 또는 수평력에 의한 수평 변이 검토 또는 층간 변이 검토에 대한 항목 세 가지가 같이 빨간색으로 NG가 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세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빨간색으로 다 NG가 났다면 가세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세를 설치해 주시면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가세에 대한 위대함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가세가 없으면 또 잘 보지 못하던 이상한 건 아니지만 잘 보지 못하던
비정형 단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사용하시는 걸로 적용해보자면 450에 200 또는 500에 200 정도 수준의 단면을 적용해야지만 가능하겠죠. 예. 작은보 배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거 할 때 모델을 좀 받아보면, 이렇게 작은보가 배치가 오른쪽과 같이 짧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 작은보의 경우에는 길이가 긴 방향으로 배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모멘트가 발생하는 그거를 그림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긴 방향으로 작은보를 배치한 건물은 모델은 어느 정도 균일한 수준의 비슷한 모멘트 다이어그램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값과 작은 값들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재들이 비슷한 단면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요, 좀 한쪽 부재, 일부의 부재들은 너무 강하고, 일부의 부재들은 또 너무 하중이 작고, 이런 비균등한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부재는 큰 부재를 사용하게 되고 또 어느 부재는 작은 부재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시공적인 부분에서도 거푸집을 짠다거나 그럴 때 좀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길이가 긴 방향 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상태로 설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설계 결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왼쪽은 다 비슷하죠. 균일한 형태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어떠한 부재, 좌측에 있는 G1이라는 부재는 여유가 많고요. 가운데 가로 방향에 있는 G1A라는 부재는 NG가 너무 크게 납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로 방향, 길이가 긴 방향으로 배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철골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긴 방향으로 배치해 주시는 게 적절하게 배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작은 보는 철골 RC 할 것 없이 길이가 긴 방향으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눈에 대한 건데요. 설화중, 지난 겨울에 눈 때문에 크게 피해 입은 곳이 있었죠. 그 부분 때문에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기준이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 7월 4일에 지금 현행 기준, 건축 구조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실 때 이 부분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보자면 지상 적설 하중이 1.0 kN/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상 적설 하중이 습설로 인한 추가 하중 25kg/m², 0.25 kN/m²을 추가해서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이 부분이 아직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입력하시는 방법은 해석 탭에 들어가셔서 기본 하중 설정의 일반 사항 탭을 보시면 이 부분에 있는 적설 하중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적설 하중 탭으로 넘어오셔서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의 값을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했을 때 1.0보다 작다면 그 값에다가 0.25를 추가로 더해주신 값으로 변경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적설하중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까지만 끝내면 적설하중 고려에 대한 모든 과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적설하중의 경우에는 기본하중 설정에서 적설하중에 대한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그 다음
적설하중 기능으로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적설하중을 고려할 그 부재를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적설하중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방법을 보자면 이 적설하중 기능 실행 요청이 떴을 때요.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이라고 했을 때 지붕이 하나짜리, 독립되어 있는 지붕이 하나짜리 건물에는 균형 적설하중 기능을 통해서 이 지붕면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절판형 또는 연속, 절판형이거나 연속, 톱날 지붕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래 걸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균형 적설하중은 모든 지붕을, 지붕면 4개, 지금 모델에서 보자면 4개의 지붕면을 모두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불균형 적설하중이라는 것으로 입력을 추가로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이쪽에 있는 벽체들, 지붕들 추가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파라펫이 여기 테두리 파라펫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있으시죠? 실제 지붕은 박공형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네모난 형태로 보이도록 원하는 경우에 이렇게 파라펫을 입력해 주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지붕이 연속 지붕이 아니더라도 하나짜리 지붕이더라도 이 테두리에 있는 이 부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지붕들도 불균형 적설하중을 적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불균형 적설하중을 적용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눈이 처음 이렇게 쌓일 때는 가장 이쁘게 이렇게 동일한 높이로 쌓일 겁니다. 하지만 눈이 쌓이고 난 이후에 바람이 불고 또 눈이 약간씩 녹으면서 무게가 증가하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쪽 부분, 가운데 부분의 하중이 더 커지게 됩니다. 무게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균형 적설하중을 고려해 줘야 하기 때문에 불균형 적설하중이라는 기능으로 가운데 있는 이 두 개의 지붕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진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진 하중은 기본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줄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진 하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진 지역 개수라는 것을 조금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강원도 북부, 전라도 남부, 남서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지진 지역 2를 제외한 전 지역, 그러니까 지진구역 1로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0.22라는 값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지도 같은 거, 대한민국 지도 보이시죠? 약간 날씨 지도처럼 등고선이 표현이 쭉 되어 있는데요. 이 등고선에 있는 이 수치는 소수점 아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지역이 있는 위치에 큰 수치와 작은 수치의 값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0.17 또는 0.16 이런 값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약간 큰 값이 0.17 이거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기준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줄일 수 있게 두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는 내용을 좀 보시자면 그림 요 상세 지진 재해도라는 거, 요 그림을 얘기를 합니다. 이 상세 지진 재해도를 활용해서 지진 지역 개수를 적용을 했다면 표를 이용해 결정한 S값, 요 값이죠. 요 값보다 80%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보다 8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8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최소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셨을 때 이 빨간 지역을 제외한 주황색 지역이라고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주황색 지역은 더 줄이셔서 0.176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녹색 지역은 지진구역 2에 해당하는 이 값보다 더 작은 0.112라는 값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주시면 지진 하중이 좀 작아지게 될 텐데요. 요걸 적용하시는 부분은 일반적인 건물에는 굳이 적용하지 않으셔도 대부분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필로티,
NG가 있는 다세대 다가구 또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이층 때문에 그 전이층 부분에 NG가 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NG를 조금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진 지역 배수를 조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피노치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한두 개의 부재가 좀 과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하중이 좀 집중되는 부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경우에 기술전 요청하시면 저희가 강성 저감을 좀 해서 해결을 해드리곤 하는데요. 그 강성 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성 조정이라는 건요, 뭐 강성 저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좀 조금 가지고 있는, 좀 작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힘을 안 쓰게 되면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써서 버티고 있겠죠. 그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일부 부재가 NG가 조금 과하게 날 경우 또는 좀 NG가 좀 크게 날 경우에는 이 강성 저감이라는 걸 통해서 그 부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을 줄여줌으로써 또 좀 더 적은 하중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있던 힘이 어디로 다른 데로 날아가거나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힘들을 이 중간에 있는 부재, 다른 부재가 받지 못하는 힘은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부재들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좀 보면요. 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NG가 있는 부재의 강성을 줄여주게 되면 OK로 바뀌지만 주변에 있는 부재들의 광도비가 변경되게 됩니다. 강성이 하중이 조금씩 더 부담이 된 거고 그래서 결과가 조금씩 바뀐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강성 저감을 사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강성 저감을 할 때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부의 부재가 조금 NG가 났을 때 사용하시는 거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재가 NG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하나의 부재 NG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강성을 아무리 저감을 하셔도 결국엔 그 부재가 받지 못하는 힘을 주변에 있는 다른 부재에서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재에서 결국엔 NG가 더 커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델상에서 전체적으로 부재들이 NG가 나와 있다면 전체적으로 부재 사이즈를 좀 증가시켜 주신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NG를 OK로 어느 정도는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성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강성 조정하는 기능적인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기둥이나 보호의 경우에는 프레임 강성 조정 계수라는 것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벽의 경우에는 전단벽 강성 조정 계수를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프레임 강성 조정 계수의 경우에는 전단력과 모멘트 어느 부분에서 NG가 나느냐에 따라서 VY, VZ 전단력이 NG 날 때 조정하는 거고요. MY, MZ는 힘, 모멘트 쪽에서 NG가 났을 때 좀 줄이고자 할 때 조정하시는 겁니다. 전단벽의 경우에는 전단 그리고 힘과 충력 이것을 같이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면내 강성에 있는 부분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성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설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강성 조정을 좀 경험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 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면 아무래도 설계하시고 그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교육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그런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